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직장생활도 가정생활에도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갓 5년 차가 넘어가네요. 이 채널에는 주로 기혼자분들이 많이 오시니 아무래도 결혼과 관련된 사연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아직 싱글들이 많아서 그런지 결혼생활 관련한 이야기에 대한 공감대를 살 수 있는 지인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채널에 더욱 정을 붙이며 비록 얼굴은 모르지만 그 누구보다 진솔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께는 친근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도 제 결혼 생활 중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이분이 누군지 알고 감히 이따위 짓을 해?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나이 먹고도 이런 걸 가르쳐야 알아먹겠니?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사람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남의 가슴에 멍들게 하면 본인 가슴에 피 멍드는 법이야. 어디 당신들도 한번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 턱턱히 치러봐. 모르면 몰랐지 저희 시어머니가 그동안 그렇게 괄시를 받고 마음고생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절대 그냥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마음속으로 가족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을 그리 괴롭게 했는데 그걸 그냥 넘기면 제가 사람이 아니죠. 도대체 저희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법 잘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직업 선택을 한 영향도 아예 그것과 관련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창시절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제가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딸 자식이 공부에 소질도 있으니 부모님께서는 정말이지 최선을 다하셔서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응원을 받으며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머리가 좋은 편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썩 잘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겠죠. 남편과는 성격도 잘 맞았지만 지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꼭 공부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사람 성향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명문대라고 입학해놨더니 남자 동기들 중에서도 그렇고 선배들 중에서도 그렇고 질 안 좋은 남자들은 어디에도 있더라고요. 남편은 타고난 성정 자체가 유순한 편이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기보단 대화로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목소리 큰 남자를 꺼려했던 저로서는 남편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흠모하는 동기나 후배들이 꽤 많았지만 결국 남편을 꿰찬 건 저니까 제 나름대로는 남편을 쟁취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형서,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성격이 좋은 거야? 부모님 두 분 다 너처럼 다정하고 말씀을 이쁘게 하셔? 내가 말을 이쁘게 했나? 그렇게 봐주니 고맙네. 어머니도 아버지도 집에서 큰 소리 내거나 나 보는 앞에서 싸우시는 법이 없는 분이시긴 하지만 생각해보니 내 성격은 어머니 쪽을 많이 닮은 것 같아. 아버지도 다정한 분이시긴 하지만 술 좋아하시는 거나 친구들 만나기 좋아하시는 거 생각해보면 나보다는 우리 형이 아버지를 더 많이 닮은 것 같고. 그렇구나. 하긴 부모님이 그렇게 다정하고 말씀을 좋게 해주시니까 네가 그런 걸 잘 보고 배운 거겠지. 남편이 연애하면서 딱히 자기 부모님 자랑을 한 적이 없지만 사람이 옆에서 보고 듣는 게 있잖아요. 아직 만나뵙진 못한 분들이지만 남편의 부모님들 역시 좋으신 분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많이 닮았다는 시어머니 쪽이 말이죠. 제가 졸업 후 먼저 직장을 잡았고 군대에 다녀오느라 저보다 조금 사회생활이 늦어진 남편이 평소 뜻을 같이 하던 친구들과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둘 모두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자랑스러워하던 딸이 사업하는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금은 걱정하셨어요. 네 직업이 이렇게 탄탄하고 안정적인데 이왕이면 너랑 비슷한 사람 만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래, 엄마도 사업한다는 사람은 조금 불안하다. 사업이야 잘 되면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잘 벌 수 있다곤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잖아.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빚더미에 오르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하던데.
아직 그 사람이 빚더미까지 오를 만큼 사업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 없이 위험하게 일을 벌이는 사람도 아니야. 자기 혼자서 막막하게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분야별로 능력 있는 사람들 모아서 같이 진행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남편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곧장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가정 환경이 가정적인 편이다 보니 결혼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편이었거든요. 저도 다른 동기들보다는 빨리 자리를 잡은 편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너무 걱정시키면서까지 결혼을 무리하게 빨리 진행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부분이 영 마음에 걸리시는 모양이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귀한 딸 잘 키우셔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셨는데 사위도 그런 사람으로 보고 싶지 않으시겠어? 괜찮아. 난 다 이해해. 다소 미안해하는 제게 남편이 오히려 덤덤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기 사업이라서 그러기도 했지만 저나 저희 부모님께 떳떳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편은 사업에 더욱 사활을 걸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이 결실을 보이는지 남편이 공동 창업자로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은 빠른 추세로 업계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에 주목할 만한 젊은 경제인으로 경제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자 저희 부모님도 그제야 한시름 놓은 듯 보이셨습니다. 저희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 또한 이쯤이에요. 저희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 눈에 들겠다고 종종 저희 집을 찾았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과 남편은 안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남편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서면서부터였지만 그 이전부터 남편이 제게 정성을 쏟은 걸 직접 보시고는 부모님 마음도 많이 열리셨습니다. 형서가 똑똑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성품이 참 괜찮아. 너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 열어준 게 아니다 보니 형서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편하거나 고깝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런 티 전혀 내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한결같이 예의 바르고 넓게 마음 쓰는 걸 보니 엄마는 이제 됐다 싶다. 그래, 형서만한 남자 쉽게 만나기 어렵지. 우리 딸내미 남자 보는 눈 있네. 거봐, 내가 뭘 했어. 저 사람 뭘 해도 해낼 사람이라고 했잖아. 이제 완전히 마음에 돌아서서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친정 부모님께 제가 보란듯이 외쳤습니다.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인데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애초부터 불안해한 적도 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저 역시 남편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편 형님이신 아주버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두 학생일 때 가볍게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서 이미 얼굴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남편 말처럼 시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부침성 있게 저를 재수씨하고 대뜸 부르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나중에 실제로 시아버지를 처음 뵙고 나니 그런 모습이 꼭 아버님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다소 말수가 적으시고 차분하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항상 눈빛이 따스하신 분이셨습니다. 눈매가 부드러운 게 남편이 꼭 자기 어머니를 닮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눈을 좋아하는 저였으니 시어머니 역시 단박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 형사가 누굴 이렇게 쉽게 좋다고 하는 애가 아닌데 얼마나 좋은 아가씨길래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거겠어요. 주원씨 실제로 보니까 사람이 참하고 똑부러지고 꼭 맞춘 듯이 우리 아들이랑 어쩜 이렇게 이쁘게 어울리는지. 내가 주원씨한테 참 고맙네. 아니에요, 어머니. 처음 보는데 이렇게 반겨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너무 인사가 늦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둘이 서로 마음 맞아 가정 이루기로 한 것도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시댁 첫 인사 갔을 때 이미 저를 새 식구로 받아들여주시고 반겨주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덕분에 처음 시댁에 인사드린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활달한 편인 저의 친정에 비해 시댁 분위기는 다소 차분한 편이긴 했지만 시아버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인상도 참 좋으시고 처음 보는 며느리도 정겹게 대해주시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결혼은 막상 해봐야 아는 거라고들 하는 거니까 남편과 살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시댁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상견례에서 시부모님을 처음 보신 저희 부모님도 그 두 분에 대한 첫인상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지 후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사돈어른도 그렇고 사부인도 그렇고 사람들이 참 말씀도 정감 있게 해주시고 좋은 분들 같더라.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러니 형서가 집안에서 부모님들 보고 잘 배워서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된 거겠지. 그래, 직접 겪어봐야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결혼하고도 우리 딸한테 잘 대해주실 것 같아 한결 마음이 놓이네. 결혼 준비야 이것저것 골치 아프게 결정해야 할 일이 많으니 그리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적어도 저희 친정이나 시댁과의 갈등 같은 문제로 마음고생을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양가 어르신들에게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오히려 부모 도움 안 받고 저희끼리 신혼살림 시작해보겠다고 용쓰는 자식들 보기가 안쓰러우셨는지 뭐라도 하나 도와주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시는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주원아,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인데 너희들이 한사코 거절하니 신혼집에 보태주진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너희 아이들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시집장가 갈 때 물려줄 수 있는 폐물이라도 꼭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유, 어머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나는 안 괜찮아서 그래. 이것마저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미안할 것 같아. 원래는 양가 부모님들 옷 한 벌씩 해드리는 거 외에는 따로 챙기지 말고 소박하게 결혼을 하자고 마음먹은 저희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기어이 폐물을 챙겨주신 거예요. 저는 딱히 시부모님께 그리 값나가는 물건을 해드리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지 못하신 건 생각지도 않으시고 제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며 사랑받는 며느리가 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한다고 바쁘고 저는 저대로 일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사업 자리 잡는다고 한창 바쁠 때여서 거의 주말도 없이 일을 할 때였어요. 저도 일이 많을 때는 가끔 주말 근무를 하거나 집에까지 일감을 싸들고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혼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결혼 전에 혼자 독립해서 살 때는 어차피 저 혼자 사는 거였으니까 그런 주말이 익숙했는데 둘 다 바쁘다고는 해도 둘이서 주말을 보내다 혼자 신혼집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으려니 그것도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결혼했다고 자식들 불러들이며 애먹이시는 분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불어 일하느라 바쁜 저희를 특별한 요건 없이 부르시는 일도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전 몇 번 그리고 결혼 후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린 것을 제외하고는 시댁에 가본 적이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제 시부모님과도 가족이 되었는데 너무 발걸음을 안 하는 것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다 평소에 시부모님이 좀 어려운 분들로 느껴졌다면 굳이 제가 먼저 찾아갈 생각은 안 들었을 텐데요. 시부모님께서도 워낙 제게 살갑게 대해주시기도 했고요. 이참에 시부모님께 점수 좀 따자는 얄팍한 계산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바쁜 주말에는 시댁에 종종 방문하고는 했습니다. 너 하는 일도 만만치 않게 바쁜 일이라고 들었는데 형서가 워낙 자리 잡느라고 용 쓰고 있어서 주말에 얼굴 보기도 힘들지? 네, 아무래도 좀 그렇네요. 형서씨도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 신이 나서 저렇게 일하는데 말리기도 좀 그렇고요. 그저 몸 상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뭐. 그래도 명색이 신혼인데 제 신부를 주말마다 이렇게 혼자 놔둬서 어쩌누 이 예쁜 아내를. 그래서 어머님 댁에 놀러 왔잖아요. 그 사람 대신 저하고 많이 놀아주세요. 아이고 말만 들어도 고맙네. 우리 같은 늙은이들 찾아준다는데 우리야 고맙지. 시댁에 놀러가서도 항상 저를 손님 대접해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저 시댁에 가서 설거지 한번 끝까지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어요. 평일에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있어. 일이 내버려둬. 아니 그래도 저도 같이 먹은 건데 이 정도는 저도 할 줄 알아요 어머니. 할 줄 몰라 그러는 게 아니야. 실수했을 때 쉬라고 그러는 거지. 너희 집에서도 설거지는 지겹게 할 텐데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해.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난 그런 거 안 바래.
그게 정말 말씀뿐이 아니셨던 게 제가 어떻게든 거들어드린다고 옆에서 알짱거리고 있으면 주방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확실히 제가 며느리라서 더 조심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랑 함께 왔을 때 남편은 자연스럽게 주방 출입을 하면서 부모님 일도 거들곤 했거든요. 남편도 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취를 시작하면서 살림이 수준급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아들 살림하는 것에 전혀 거부감이 없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주방에 아들은 들여도 며느리는 들이지 않는 것은 명백히 시어머니께서 제게 더 조심을 하신 거였단 뜻이겠죠. 저한테 설거지 잘 시키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런 작은 부분에서도 많은 게 보이는 법이잖아요. 며느리라고 해서 내 자식보다 귀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니 더더욱 조심하고 행여나 감정 상할 일이 없도록 먼저 마음을 많이 써주시는 게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자기 자식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자식의 배우자한테까지 그러기는 어려우니까요.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쌓여서 처음보다는 저를 편하게 생각해 주시는 시어머니시지만 그럼에도 제게 함부로 뭔가를 시키거나 하시는 일은 여전히 없으신 시어머니십니다. 참 한결같은 분이시죠. 그러니 제가 시부모님께 마음이 더 가지 않을 수 없지 않겠어요. 시댁에 발걸음하는 것 또한 처음보다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매번 푹 쉬지 왜 또 왔냐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면서도 미리 사다 놓은 저 좋아하는 간식을 꺼내주시며 한 주에 있었던 일을 반가운 얼굴로 들려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도 아픔은 있었어요. 이건 시어머니와 좀 더 가까워진 후 그분께 듣게 된 건데요. 시어머니 유년 시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편이더라고요. 워낙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도 교양이 넘치시고 말투에 다정함이 묻어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당연히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셨겠거니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나 어릴 때 사업을 하셨는데 사실 사업에 그리 소질이 있는 분은 아니셨어. 그보다는 사람들 악자지껄하게 만나면서 술 마시고 유흥하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셨지.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항상 그런 아버지 뒤치다꺼리 하시느라 항상 마음고생이 심하셨어. 나 학교 다닐 무렵에는 벌써 쓸만한 자산이라고는 죄다 탕진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식모살이를 다니시기도 하셨거든. 남편으로부터 외할머니가 젊을 적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결혼 후에 스치듯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자세한 얘기를 당사자에게 직접 들으니 사정이 더 안 좋았더라고요. 저 마음결 고우신 분이 얼마나 상처가 많으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어머니 처녀적에는 제법 외가에서 귀하게 자라셔서 결혼하고 본인 삶이 그렇게 비참해지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을 거야. 우리만 아니셨더라면 아버지랑 갈라서고 재가라도 하셨을 텐데 자식들까지 낳은 판에 차마 우리를 포기하실 수는 없으셔서 그 모진 세월을 다 감내하고 사셨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표정이 회한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결혼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그 모진 삶을 마감하셨다고 하니 고생하신 어머니 채 호강시켜 드리기도 전에 보내신 시어머니 마음이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담담한 어투로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식모살이 다닌 동네가 집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인집 내 아이들하고 같이 다녀야 하기도 했어. 처음에는 잘 대해주던 친구들도 우리 엄마가 식모살이 하는 걸 알고 나니 나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바뀌더라. 나도 어린 마음에 그리 고생하면서 우리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보단 창피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 지금 같으면 그저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꽉 안아들었을 텐데. 그때는 엄마 일하는 곳에서 행여나 엄마 마주치기라도 할까봐 항상 먼 길을 삥 둘러서 다녔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사무치는 상처이자 당신 어머니에 대한 회한으로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또래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식모 딸이라고 무시하는데 사춘기에 상처받기 쉬운 마음에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저 아이들이 잘못한 거라고 마냥 올곧게 생각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러면서도 식모살이가 무슨 죄도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고용해놓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 딸까지 식모 딸이라며 싸잡아서 수군댔다는 시어머니의 동창들이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그저 운 좋아서 있는 집 자식으로 태어났을 뿐이면서 그게 어떻게 하구를 괴롭힐 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저희 때도 집 좀 산다고 가정 형편 어려운 애들 콕 집어서 괴롭히는 못된 것들이 제법 있었는데요. 시어머니 때도 예외는 아니었나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못된 인간들은 항상 있나 보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어머니. 그때는 나도 걔들도 다 어렸으니까. 그래도 어릴 적 상처라는 게 생각보다 참 오래 가더라고. 지금도 그 당시에 나한테 잘해줬던 몇 안 되는 친구들 말곤 연락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라 동창회에도 한 번도 나간 적 없고.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어머님이 위축돼요? 아무리 철모를 때라곤 하더라도 지은 죄가 있는데 어머님 괴롭혔다는 그 동창들이 부끄러워해야죠. 제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리 바른 대로만 돌아가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그렇게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제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인간들이야 정말 질리도록 봐왔으니까요. 그래도 그게 시어머니 이야기라고 생각하니 분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혜연아, 그 인간들 다시 만날 일 있으면 절대로 혼자 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세요. 아셨죠? 네? 마음결이 비단결 같은 우리 어머니 혼자서 그 못된 인간들 마주하기라도 하다가 괜히 마음 다칠 일 생길까 불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재차 당부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미소만 지으실 뿐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생신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생신이 있는 주말에는 온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시어머니 생신 축하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다들 바쁜데 와줘서 너무 고마워. 저까지 포함해서 식구도 한층 늘어나고 보다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생일을 보내시는 것이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어머니 생신을 함께하는 게 즐거웠고요. 이런저런 근황 이야기를 하다가 시어머니 친구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 생일이라고 간만에 친구들이 한번 보자고 하네. 전에 말씀하셨던 그 친구분들 말씀이세요? 못된 동창들이 식모 딸이라면서 시어머니를 대놓고 괄시하는 와중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곁을 지켜주었다는 소수의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들 맞아. 다들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사느라 몇 년 얼굴 볼 새도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자식들 다 장성했으니 엄마들도 여유가 좀 생겼잖아. 오랜만에 연락 닿은 김에 마침 내 생일이 이 근처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같이 얼굴 보고 시간 보내기로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 얼굴이 설레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이랑 자주 만나면서도 친구분들 만나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연락이야 자주 하셨다곤 하지만 저희 친정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매 주말마다 친구들 만나서 야외 활동 하신다고 바쁘신 분이어서 저도 모르게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이랑 둘이 보내는 시간도 즐거웠지만 이왕이면 시어머니도 이제 또래 친구분들과 즐겁게 시간 가지시는 여유를 누리셨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비슷한 나이의 다른 분들을 만나면 어릴 때 또래들로부터 위축받았던 상처가 조금은 달래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비록 어머니는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아이 키우고 사느라 바빠서 그런 건 잊어버린 지 오래라 그리 말씀하셨지만 사실 감정의 밑바닥에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기로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약속 장소는 제 직장에서도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지나가듯 말씀하시는 약속 장소와 약속 시간을 저는 몰래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후 그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시는 날 약속 시간에 맞춰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 주원아. 벌써 일 끝났어? 네, 어머니. 오늘 마침 일이 일찍 끝나서 어머니 뵙고 같이 식사나 하고 들어가면 어떨까 해서요. 미리 약속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소 당황한 말투로 대답하셨어요. 어쩌지? 나 지금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있는데. 어머님, 그러면 제가 친구분들께 식사 함께 대접하는 건 어떨까요? 주원이, 네가?
시어머니께서 다소 놀라신 말투로 대답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수근수근 하는 걸 보니 어머님 친구분들께서도 무슨 일인지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점심쯤 만나기로 하셨으니 지금쯤 파장할 분위기일 텐데 갑작스레 며느리가 저녁을 사겠다는 말에 당황하실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부터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간만에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길을 살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시어머니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셨던 감사한 분들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여기 죄다 처음 보는 사람들만 있어서 또 불편할 텐데. 불편하긴요. 다 어머님 친구분들인데요. 저 괜찮아요. 어머님 친구분들께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결국 제 성화에 이기진 못하고 시어머니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로 들어가자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모두 하나같이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날을 위해 시어머니 기죽지 마시라고 평소보다 차림새에 더 힘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게 쏠리는 관심에도 당당히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예, 일하느라 바쁠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신경을 다 썼어. 어머니 생신 축하해드리겠다고 친구분들 다 모이셨다는데 그럼 제가 며느리가 돼서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감사하다고 대접을 해드려야죠. 시어머니께서 민망해 하시면서도 너스레를 떠는 제 모습에 은근히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항상 친구들한테는 안쓰럽고 챙겨줘야 할 친구였는데 며느리가 나와서 이리 길을 세워주니 친구분들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런 시어머니 모습을 보며 저도 내심 뿌듯했습니다. 어머, 내가 희자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긴 또 처음이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진작 인사를 한번 드렸어야 됐는데 인사가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무슨 나란 일 하시는 분이 공사가 다 망하실 텐데 여기까지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 우리 결혼식 때 다 같이 갔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에이, 기억은 무슨. 결혼식 날 신부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 네, 제가 그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지만 어머님들 소중한 친구분들이시라는 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님께서도 평소에 친구분들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어머, 희자 얘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 줄은 몰랐네. 아이, 얘는 참 별소리를 다 해. 소녀처럼 까르르 웃는 시어머니 친구분들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새빨개지신 시어머니를 보니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만은 늙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을 친구로 둔 분들답게 다들 상냥하시고 제게 친절하셨어요.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딱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기분 좋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길에 시어머니 친구 한 분이 제게 슬쩍 다가와 살포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이야 한참 지난 일이기도 하고 희자도 시집가서 좋은 남편 만나 착한 아들들 키우면서 잘 살고 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어릴 적 친구로서 희자 생각하면 마음이 아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며느리가 우리 희자 시어머니라고 극진히 대접하면서 친구들까지 이렇게 살뜰히 챙기는 걸 보니 내가 다 마음이 놓이네. 내가 우리 희자 친구로서 참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저희 어머니 힘드실 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또 감사해야죠. 희자가 그 얘기 나오는 걸 꺼리는데 그것까지 아는 거 보면 며느리한테 마음을 정말 많이 열어줬나 봐요. 그렇게 희자 들들 볶지 못해 안달인 못된 애들이 있었어. 집안 좀 산다고 다른 애들은 싸그리 무시하고 그 못된 성정에 하필이면 순하고 착한 희자가 걸려 고생을 많이 했지. 지금 생각하면 참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때는 그런 것들도 얼마나 무섭던지. 그때 좀 더 용기 있게 나서서 희자 편이 되어주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머님은 그때 친구분들이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많이 고마워하고 계세요. 그런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혹시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러고는 친구분과 한참을 쏙닥거렸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고 의아해하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주원아, 둘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니 어릴 적에 남학교 학생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그래, 그랬다니까. 제가 얼굴이 좀 고와? 아유, 정말 다 늙어서 주책이야. 별소리를 다 해.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하 웃으며 자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분들을 만나 뵙고 시어머니께서 기분이 많이 좋으셨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분들의 시댁으로까지 초대를 하셨어요. 시어머니께 들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친구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유, 주원씨 또 보네. 반가워라. 네, 저도 너무 반가워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 그렇게 친구분들과 도란도란 말씀하시는 걸 옆에서 고개를 열심히 끄덕여가며 듣기도 하고 시어머니 어릴 적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분 한 분께서 문득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총 동창회 한다고 문자가 왔던데 너희들 갈 거야? 가겠다는 분이 반, 귀찮아 하시는 분이 반 정도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분들 시선이 시어머니께 멈췄죠. 희자야, 그러고 보니 너 한 번도 총동창회에 나온 적 없다고 했지? 응, 그랬지.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그러느라 바빠서. 그리고 뭐 내가 너희들 아니면 볼 사람이 또 어딨다고 굳이. 그래도 한 번쯤은 나가고 싶지 않어?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저희 시어머니를 동창회에 한 번쯤은 꼭 데리고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기는 친구분들이야 저희 어머니 사정 다 알고 계시고 내색은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지만 어릴 적에 당신을 괄시하고 상처 줬던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불어 그런 자리를 더 피하신다는 걸 알고 계셨겠죠. 저 역시 고작 그런 인간들 때문에 시어머니가 먼저 그런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 넌지시 시어머니께 권해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막상 가보면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 반가울 수도 있잖아요. 에이, 학교 다닐 때도 별로 안 친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겠어? 그건 모르는 거죠. 학창시절에 별로 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 나와서 친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막상 만나보면 또 괜찮은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려나? 어머, 얘 좀 봐. 우리가 그렇게 나가자고 할 땐 고집을 피우더니 좋아하는 며느리 하는 말에는 귀가 팔랑거리네? 또다시 시어머니 얼굴은 새빨개지고 친구분들은 까르르 웃으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어머니께서 동창회 참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근 들어 친구분들과의 왕래도 잦아졌으니 이제 동창회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참석하시게 되면 시어머니께서도 고생만 하고 돌아가셨던 시 외조모님에 대한 죄책감과 어릴 적 상처를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동창회 날이죠? 잘 다녀오세요. 그래, 잘 다녀올게. 동창회 나가기 전 드린 안부전화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밝아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학교 다닐 때 괴롭힌 인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지금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을 테고 저희 시어머니 역시 예전에 한껏 위축되었던 식모딸이 더 이상은 아닐진데 설마 무슨 일이야 이겠거니 싶었습니다. 거기다 얼마 전 배웠던 시어머니 친구분들도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 동창회에 참석하신다는 말씀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행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낯을 많이 가리시는 시어머니 성격에 그분들이 옆에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동창회 갔는데 당신이 더 들떠 보여. 그래? 요즘 어머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지 않아? 아무래도 예쁜 며느리가 곁에 찰싹 붙어있으니 어머니가 기분이 많이 좋아지신 거겠지? 내가 복이 많다 참. 그래, 복 받은 줄 알아. 그렇게 남편과 농담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보낸 문자 답장을 늦게까지 하지 않으시길래 간만에 만난 동창분들과 제대로 회포를 풀고 계시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시아버지 연락을 받고 남편과 헐레벌떡 도착한 시댁에서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든 시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말입니다. 어머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랬어요? 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엄마 말 좀 해봐요. 오늘 동창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신은 왜 애들까지 부르고 그래요? 답지 않게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이미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굴을 다쳐서 아파서 그러셨다기보다는 수치심을 더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에게 이런 꼴만은 보이고 싶지 않으셨을 테니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는 건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모른 척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께서도 당혹감과 분노를 억누르시기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부터 부르신 거겠죠. 내 이 망할 놈의 옆에 애를 그냥 감히 누구 마누라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시아버지께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은 그날 처음 봤습니다. 다쳐서 오신 시어머니보다도 더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았어요. 소중한 사람이 저렇게 형편없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은 얼굴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보는 남편과 저 역시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렇게 다치시고도 오히려 죄인처럼 저희 앞에서 고개를 못 드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고개 드세요. 어머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내가 정말 너희들 볼 낯이 없다. 내가 이렇게 모자라서 이 나이에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정말 너희 볼 낯이 없어. 무슨 그런 소리래요, 엄마. 집안 분위기가 이보다 참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께서 단 한마디도 입에 올리시진 않았으나 사건의 정황을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함께 시어머니와 동창회에 참석했던 시어머니 친구분께서 제게 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주연씨, 많이 놀랐지? 희자는 지금 어쩌고 있어? 아유, 걔 얼굴이 그렇게 부어서 어떡해. 어쩜 좋아. 저희 시어머니, 그 사람들이 그런 거죠. 맞죠? 그렇죠. 친구분께서 전해주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동창회에 오랜만에 참석한 시어머니를 보고 꽤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고 해요. 시어머니 역시 예상보다 살갑게 다가오는 동창들의 태도에 긴장이 많이 풀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근황을 주고받다 보니 당연히 그 나이대의 어르신들답게 남편 이야기나 자식들 이야기가 줄을 이루게 됐죠. 시어머니와 친구분들 앉으신 테이블 근처에 어린 시절 시어머니를 그렇게 못되게 괴롭혔다는 인간들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다른 동창과만 이야기를 주고받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친구분들 중 한 분이 시어머니 길을 살려주시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지만 희자 얘가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아들 둘 다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큰아들은 외국에서 스카우트 받아서 일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명문대 나와서 뭐 스타트업인가 뭔가 차려서 지금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인이래. 어머, 정말? 희자도 좋겠다. 예, 무슨. 얼굴을 붉히시면서도 굳이 부정하지는 않으신 시어머니셨어요. 어른들 자랑이야 자식들 잘 되는 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주변에 시어머니에 대한 부러움으로 동창분들이 와글와글 몰려드셨다고 합니다. 그 꼴을 보고 그만 배알이 꼴렸는지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무리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었던 여자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는 대놓고 시어머니를 비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쟤네 아비도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집안 홀딱 말아먹더니 아들놈이 꼭 제 조부를 빼다 박았나 보네. 저기 뚫린 입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어릴 적부터 막대 먹게 굴더니 그 더러운 성질머리 늙어서도 못 고쳤구만. 밑도 끝도 없이 시어머니를 비난하고 드는 말에 시어머니 친구분께서 전적으로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성이 여러 차례 오가고 보니 자리가 꽤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지 마. 나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저 못된 것 때문에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정말 괜찮다니까. 이제 저런 인간들 하는 소리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까지도 버럭 성질머리를 참지 못하던 그 여자가 시어머니 그 말에 그만 꼭지가 돌아버리고 만 겁니다.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니까짓 게 시어머나 하던 여자 딸년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그러더니 번쩍 주먹을 들고는 곁에서 말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 얼굴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손바닥도 아니고 무려 주먹으로. 아주 사람 패본 게 한두 번이 아닌 솜씨 같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짜 깡패도 뭐 저런 깡패가 다 있나 싶더라니까. 미친 게 물리기라도 했는지 획가닥 돌아가지고는 아주 난동을 부리는데
그러고는 온 동창들이 그거 사지 붙들고 뜯어 말리느라고 아주 난리였어. 그러는 동안 우리는 희자 다친 거 보는 게 먼저니까 급히 먼저 빠져나온 거고. 이래 전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당장 그 무식한 여편네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감히 내 시어머니 건드리고도 무사히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착각도 그보다 더한 착각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턱이 빠지도록 이를 바득바득 갈며 그것을 어떻게 조져놓을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었던 점은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모교, 개교 100주년 행사 때문에 동창들이 한데 모일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저의 디데이였어요. 지금껏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해온 게 바로 이날을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어머니, 가요. 주원아, 나 정말 싫어. 그런 일 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 괜찮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응? 어머니, 그런 인간들은 어머니같이 고생한 사람들이 똑같이 더러워질까봐 상대 안 해주면 지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알아요. 그 고약한 인간들한테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가르쳐줘야죠. 그렇게 내켜하시지 않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모시고 그날의 동창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고약한 인간은 얼마 전 우리 시어머니를 가격한 일을 마치 대단한 무용담이라도 된다는 양 떠벌리고 있었어요. 윤희자 그거 자식들 잘됐다고 아주 고개 뻣뻣이 쳐들고 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봤자 어미가 우리 집 15살이 했던 주제에 어디서 감히 이웃애야? 그래서 내가 버릇을 아주 단단히 고쳐줬지. 버릇을 고쳐야 하는 건 네 년이지. 똥오줌 가릴 줄도 모르는 개새끼는 마땅히 버릇을 고쳐줘야 하지 않겠어? 매서운 기세로 쩌렁쩌렁 소리치는 제게 순간 장내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막대먹은 인간을 배째로 발라먹을 기세로 으르렁거리자 순간 그 못돼 처먹은 인간도 주춤하더라고요. 뭐야 너? 눈깔 달렸으면 직접 보든가. 그러고는 그 인간과 그 인간 주변에서 같이 낄낄대던 인간들 면상에 제 명함을 던져버렸습니다. 허둥지둥 제 명함을 집어든 그 인간들 낯빛에서 순식간에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제 검사 명함이었어요. 검사? 윤희자 제 며느리가 검사였어? 몰라 나도 어떻게 이제. 순식간에 겁에 질린 가해자 친구라는 인간들이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감히 제 시어머니 얼굴을 그 꼴로 만든 그 못된 배워먹은 여자는 잠깐 틈칫하더니 도리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면 뭐? 세금 받아 일하는 주제에 날 잡아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댁을 잡아가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봤자 경공죄일 텐데. 그런데 댁 아들도 그럴까요? 무식하게 꽥꽥 소리를 지르던 여자가 순식간에 주둥이를 닫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것들 자식들 면면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성매매에 학폭에 특히나 저 여자 아들은 심지어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중간에 알선정화도 있는데 자산을 매수에 죄다 쏟아부은 모양인지 아슬아슬하게 전과를 면했더라고요. 다들 자식 농사가 어찌나 흉작인지 뭐 이런 찌꺼기들을 사회에 발생할 생각을 했나 몰라. 주폭에 성매매에 사기까지 참 다양도 하지. 아 거기 아줌마 댁 아들은 뽕까지 했더라. 제 아들놈은 약쟁인데 우리 어머니 자식들은 다들 잘 나간다고 하니 그만 돌아버린 건가? 개새끼가 개새끼를 낳은 건데 그걸 왜 우리 어머니한테 화풀이를 해? 온 동창들 앞에서 자기 자식이 약쟁이라는 사실이 까발려지자 수치심에 그 여자 얼굴이 터질 듯이 달아올랐습니다. 제 딴에는 분한 모양인지 시뻘개진 눈에 눈물까지 차올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제 비아냥에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꼴이 참 볼만했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검사님. 손찌검은 제가 한 거야. 우리 아들은 안 돼요. 네, 맞아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검사님. 댁들이 저 여자 시녀 노릇하며 우리 어머니 괴롭힌 거 모를 줄 알아? 겁먹을 거 없어요. 다들 죄 지은 만큼만 벌 받을 테니까. 인맥이니 뭐니 해서 빠져나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알았어?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제 말에 그제야 가장 죄질이 나쁜 그 여편네가 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바닥을 기라면 기고 제 뺨을 치려면 치겠습니다.
하러 가시는 거 그거 뭐든 할 테니까 부디 제 아들만은 선처해주세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검사님. 댁 무릎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악질 범죄자랑 거래를 해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개똥만도 못한 사과가 대체 뭐라고. 그리고 빌어야 할 대상이 잘못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들이랑 약을 같이 했나 머리가 영 안 굴러가네. 그러자 그 여자가 곧장 네 발로 짐승처럼 기어 제 시어머니 발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더러운 손에 우리 어머님 놀랄까 싶어 발로 그 더러운 손을 툭 쳐냈어요. 희자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얼마 전에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너한테 정말이지 못할 짓을 저질렀어. 그래도 그건 내 잘못이잖아.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 너도 자식 키우는 엄마잖아. 제발 이 마음 헤아려서 한 번만 봐줘, 희자야. 우리 애 얘기 들어보니까 네 자식이 잘못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던 우리 엄마는 그렇게 식물하고 갈시하더니 너는 고작 마약 중독자 어미가 됐구나. 너무 한심해서 화낼 생각까지 싹 하시는 기분이다. 나 너한테 복수할 생각도 그렇다고 선처할 생각도 없어. 우리 며느리 말 맞다나 죄가 있으면 벌 받는 거겠지. 우리 애 아니었으면 눈꽃만큼도 할 생각 없었던 사과 나도 필요 없다. 2번 다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제 발밑엔 납작 엎드린 그 여자를 보며 비로소 오래된 상처에서 해방된 것 같은 시어머니셨어요. 무시무시하게 말하긴 했으나 제가 직접적으로 한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련 부서에 있는 동기들에게 사건에 대해 넌지시 운을 띄운 정도였죠. 단 이번에는 뇌물을 얼마를 쓰든 그것들의 새끼들이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없다는 점이 다른 점이었을까요? 지금쯤 그 자식 새끼들이 감옥에서 정모라도 하고 있으려나 싶네요. 부디 그 어미들 가슴 속 지옥 불길이 오래오래 타올랐으면 합니다. 지원아, 나 살면서 이렇게 속이 시원했던 적이 없다. 다 네 덕이야. 고맙다,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짧은 총평을 남기셨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전에 없이 후련하고 편안해 보였기에 저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희 시어머니와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래서 사람이 죄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바쁘게 사건을 처리하며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고부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복 만드는 일을 하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은 꽤 크게 성공해서 명인 소리를 들으며 옷 찢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재산도 제법 모았고 좋은 일도 여기저기 하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존경도 받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면 성공한 삶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엄청나게 성공했죠. 제 과거사를 아시는 분들이면 천지가 개벽한 수준이라는 말을 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진짜 인간 승리지, 인간 승리. 이쯤 되면 제 인생사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사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꼭 들으셔야 하는 거긴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집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오빠 하나가 있었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 딸로 살아간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태어남과 동시에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국민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딸이 공부는 무슨 공부고 국민학교 끝까지 댕기게 해준 것만으로도 부모한테 절을 해야지. 공부는 제가 훨씬 더 잘했거든요. 맨날 놀러만 다니는 오빠는 반에서 중간 정도밖에 하지 못했지만 저는 항상 1, 2등의 반장도 도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 학교 다니고 싶어. 엄마 제발. 울며 엄마에게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도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꺼냈다가 한 대 맞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뭐 저만 해도 아버지께는 무서워서 말도 못 꺼냈고 말입니다. 그렇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밭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일손이 필요한 곳들을 전전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돈을 벌어와도 식충이 취급은 여전했어요. 조금이라도 밥을 많이 먹는 날에는 밥그릇을 뺏어서 집어 던졌습니다. 딸년이 뭘 이렇게 많이 처먹어? 지 오빠보다 더 먹지 아주. 얘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잖아요. 일? 그거 좀 하고 얼마 번다고? 지금 일한다고 유세야? 어?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는커녕 집안일도 돕지 않고 팽팽 놀다 들어온 오빠는 그렇게 싸고 돌면서 제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은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이죠. 아버지뿐은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뻑하면 뒤에서 자기보다 3살이나 어린 여동생에게 돈을 뜯어갔어요. 주지 않으면 머리통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기집애가 오빠가 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줘야지. 어디서 말대답이야? 한 번은 돈을 왜 이거밖에 가져오지 않았냐고 뒤에서 몰래 숨겨두고 가져다 쓰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에게 뺨을 맞은 적도 있어요. 오빠가 가져갔다고 하니 기집애가 오빠 허물 잃은다고 다른 쪽 뺨을 올려치더군요. 그때 제 나이 14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며 컸어요. 하지만 그땐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서 키우는 가축보다 대우를 못 받는 거 말이에요.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그 집이 돈을 제일 많이 준대. 네 오빠 학비도 모자라고.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해? 당연히 나가서 벌어야지. 네 오빠 잘 되는 게 곧 네가 또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건데. 헐값에 어느 집 식모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제 나이 15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울며 미안하다 했고 아버지는 낳아줬으면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네, 알겠어요. 솔직히 좋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아빠와 오빠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곳에서는 아빠도 오빠도 없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영순아, 미안하다. 미안해. 물론 엄마의 눈물이 마음에 걸렸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날 아침 엄마의 손을 붙잡고 정말 괜찮다고, 나는 정말 괜찮다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제가 식모로 일하게 된 집은 우리 집에서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거리의 옆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서 부잣집으로 유명한 집이었는데 집안 어르신이 짠돌이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리는 사람들에게도 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가기 전까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어디든 저희 아버지나 오빠가 저한테 하던 것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너무 빨리 알게 되었어요. 정말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눈을 떠서 감기 전까지 손에서 물이 마를 새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일만 많으면 다행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파벌 아닌 파벌도 존재했습니다. 부려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계급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정말 웃기죠. 저는 막내였고 또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일들이 저에게 쏟아졌고 괴롭힘도 마찬가지였죠. 밥을 먹는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아 하루하루 말라갔어요. 그러면서 또 마른 모습을 보고 보기 흉하다고 욕을 해댔죠. 어느 날은 열이 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쯤은 쉬게 해줄 줄 알고 말을 꺼냈다가 매질을 당한 적도 있어요. 열이 잔뜩 나는 맞아서 멍까지 든 몸을 이끌고 설거지며 빨래며 해야 했습니다. 도망칠까 생각했던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러면 저희 집으로 찾아가 저를 데리고 오면서 준 돈을 뜯어낸다고 하더군요. 집에 애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화풀이 대상이 어머니가 될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도망가지도 못했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찬물에 빨개진 손으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많이 아파? 그 소리에 고개를 드니 주인집 외동아들이 서 있더군요. 금이야 오기야 싸고 도는 아들 말입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잘 정리된 머리와 단정한 손을 가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식모들에게 욕을 들어먹었던 그 주인집 오빠요. 아니, 괜찮아요. 또 누군가 이 모습을 보면 저에게 호된 불호령이 떨어질 거라는 무서움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뭔가를 건네더군요. 받아. 제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멀뚱히 보고만 있으니 구정물에 담겨있던 제 손을 잡고서는 꺼내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더군요. 감기약이랑 먹는 곳에 바르는 연고랑 그리고 시장에서 산 빵이야. 이걸 왜 저를 주세요? 너 아프잖아. 원래 아플 땐 약도 바로 먹고 배도 불러야 되는 거야. 그리고는 씩 웃더니 돌아서서 가더군요. 한참을 그 종이봉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곳에 와서 누군가에게 친절함을 느낀 건 처음이었거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다 식어버린 이제는 딱딱해진 빵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이제 70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그만큼 맛있는 빵은 다시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집 오빠가 준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고 잠이 들었어요. 그 집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주인집 오빠는 꽤 자주 저를 챙겨줬어요. 어느 날은 공책과 볼펜 같은 것들을 주고 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사탕을 주고 가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그때쯤 그 오빠를 남몰래 좋아했었습니다. 어느 소년인들 안 그랬을까요? 자신에게 잘해주는 주인집 오빠, 연애소설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17이 되던 해에 큰일을 당할 뻔했던 적이 있어요. 30이 넘어서까지 장가를 가지 못하고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아저씨 하나가 있었는데 틈만 나면 저에게 찝쩍거렸었거든요. 성인이 되면 자기한테 시집을 오라는 둥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가면서 말이죠. 제 눈엔 그저 아저씨였는데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면 저는 늘 모른 척을 하거나 자리를 피했었는데 그날은 술에 취해서 눈이 돌았는지 어쨌는지 제 손목을 붙잡고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니 내 눈 보고 똑바로 말아 그래. 성인 되자마자 나한테 시집 올 끼가 안 올 끼가? 이거 좀 놓으세요. 대답할 때까지 안 놔줄 거라니까. 싫어요. 니 지금 뭐라 했노? 싫다 했나? 저 17이고 아저씨는 35이잖아요. 사랑의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하노? 저는 아저씨 안 좋아해요. 그 말에 눈이 빙글 도는 것 같더니 제 옷을 벗기려고 달려들더군요.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막무가내로 힘을 쓰는데 여자고 덩치도 작은 제가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큰일이 나려나 싶어 악을 쓰며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면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시집을 와야 하겠지? 하면서 그 더러운 입을 제 얼굴에 가져다 대려던 그때 누군가 그 머슴 아저씨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것도 크고 두꺼운 나무 땔감으로 말입니다. 그 아저씨는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을 때린 그 사람을 확 밀며 소리쳤어요. 어느 미친놈이고! 그 머슴 아저씨는 그제서야 험악한 얼굴로 소리 지르면서 자신을 때린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주인집 오빠가 머슴 아저씨에게 밀려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돌부리에 걸렸는지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자신이 민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아이고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어서 몰라 뵙고. 저는 옷을 추스리며 멍한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머슴 아저씨는 벌벌 떨며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있었어요. 이내 그 시끄러운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그 머슴 아저씨는 심한 매질을 당한 뒤 주인집에서 쫓겨났어요. 귀한 도련님을 건드렸는데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저도 그 집에서 곧 쫓겨났어요. 도련님이랑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겁탈 당할 뻔한 저를 구해줬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다행히 매질을 당하지도 않았고 저희 집에 돈을 달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그냥 조용히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아마 괜한 소문을 더 만들고 싶지 않았겠죠. 다시는 이 주변에 을씬도 하지 말거라. 주인님이 그 조건으로 이것도 주시는 거니께. 하고 받은 봉투에는 돈도 들어있었습니다. 짠돌이로 유명한 어르신이 돈까지 쥐어주며 식물을 내쫓은 거 보면 아마 제 존재가 많이 신경이 쓰이셨던 거겠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돈을 받아들였어요. 그 오빠를 좋아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았거든요. 그 돈으로 작은 방도 없고 이제 그 어느 곳에서도 구박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였으니 말입니다. 제가 짐을 싸서 집을 나오던 날 몰래 나온 듯 주변 눈치를 보면 늘 단정히 빗어넘긴 그 머리가 흐트러진 채로 주인집 오빠가 제게 다가와 가만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신체 접촉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움찔 놀랐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디서 뭐라고 살던 지금보단 행복해라. 알았지? 멍하니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주더군요. 머리핀이었습니다. 만날 인연은 언젠가 다 만난다 했다. 니랑 내랑도 만날 인연이면 언젠가 꼭 다시 만날 끼다. 이제 고생하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그 오빠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 오빠와 저의 마지막이었어요. 저에게는 첫사랑이자 은인이었습니다. 그 오빠가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쯤 그 무식하고 더러운 머슴 아저씨의 부인으로 맞아가며 살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집을 나와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식모살이 할 때부터 바느질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서 집에서 뭔가 옷을 짓거나 이불을 만들 일이 있으면 다 제가 도맡아서 했었거든요. 그걸 눈여겨보던 다른 식모의 소개로 작은 한복집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그전에 비하면 천국이나 다름없었어요. 주인집 어르신께 받은 돈으로 작은 단칸방을 얻었고 한복집에서 매달 나오는 월급은 꼬박꼬박 저금을 했습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괴롭히지 않았고 잠을 잘 시간도 밥을 먹을 시간도 충분했어요. 네가 옷을 잘 짓는다고 옆 동네까지 다 소문이 났다. 우리 가게 복덩이야 복덩이. 옷을 잘 짓는다고 옆 동네까지 소문이 난 덕분에 작은 한복집이었던 제가 일하던 그곳은 날마다 손님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 월급도 나날이 올랐고 말이죠. 물론 평화롭고 즐거운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에게만 소식을 전했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듣고 와서는 아버지와 오빠가 주기적으로 돈을 달라 괴롭혀댔으니까 말입니다. 아버지는 술값으로 쓰는 것 같았고 오빠도 뭐 친구들이랑 놀고 먹는 데 쓰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보내야 한다고 난리를 쳤었지만 결국은 가지 못했어요. 매일 공부도 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했는데 대학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했었죠. 오빠는 작은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너네 오빠든 아빠든 네 안 찾아올 기다. 어느 날 엄마가 그렇게 비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한 번만 더 저를 찾아가면 저 데리고 어디 도망가서 숨어 살 거라고 했다더군요.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병이 난 아버지와 엄마가 없으면 아버지가 자신의 몫이 되는 오빠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에 아마도 저를 찾아오지 않게 막은 거겠죠. 그렇게 20이 넘었습니다. 모아둔 돈으로 일하던 한복점에서 독립해서 작은 한복집을 차렸어요. 가게 주인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다른 동네로 옮겨 차렸습니다. 그리고 곧 제가 차린 한복집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한복집이 되었어요. 소문이 소문의 꼬리를 물어 가게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운영을 할 수 없어 엄마를 모셔왔고 그마저도 일손이 딸려 여기저기서 일 잘한다는 사람들을 싹 다 끌어모았어요. 20대 중반까지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듣거나 뭔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이죠. 그러다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제가 식모로 일했던 그 집이 망했다고 말이죠. 주인집 어르신이 어디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됐다고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집을 찾아갔었어요. 그 집은 이미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더군요. 네 영순이 아니가? 그 말에 돌아보니 전에 같이 일하던 식모가 있더군요. 주인이 바뀐 집에서 계속 식모살이를 하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영순이 니 진짜 신수가 훤해졌네. 네 한복집이 엄청 잘 된다는 이야기는 내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다. 다들 엄청 부러워했었는데. 아휴, 근데 여긴 어쩐 일이고? 그냥 지나가다 생각이 나서 들려봤어요. 아유, 니는 아직 그 소문은 못 들었는갑제? 그때 어르신이 집안 다 말아먹고 지금은 완전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른다. 그 대단하던 양반이 뭐 하나 못 가져가고 야밤중에 홀랑 도망을 갔다 아니가. 그렇게 아끼는 지 손자도 버리고 말이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럼 그 오빠는 지금 어디 있는데요? 도련님? 내도 모른다. 빚쟁이들한테 잡혀서 어디 팔려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딘지는 뭐 염전에 갔다는 말도 있고 배를 탓하는 말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신이 좀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시절 저를 구해줬던 그 맑은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찾아보려 했지만 소식 하나 들을 길이 없더군요. 그렇게 찾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제 한복점은 꽤 많은 성공을 이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말이죠. 매일 그렇게 저를 구박하던 아버지는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딸딸거리면서 한 번만 더 무시하면 국물도 없다고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먹고 입고 하는 거 다 제 덕인 거 아시죠? 아이고야, 그걸로 지금 네 유세 떠는 기가? 낳아줬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요, 저는 평생을 식충이 취급받으면서 맞아가며 컸어요. 딸 대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정도 없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요만큼도 없어요. 지금도 미워요. 근데 엄마 봐서 참는 거예요. 그니까 저랑 엄마한테 이제 싫은 소리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만약 그랬다가는 진짜 아버지한테는 이론 한 장 안 쓸 거니까.
그렇게 말한 이후로는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아버지에 대한 정은 없고요. 오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몇 번이나 저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처음 몇 번은 해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무슨 난동을 부려도 돈을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마저 저에게 찍소리도 못한다는 걸 알게 된 다음 어느 날에는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군요. 진짜 마지막이다. 이 다음부턴 니한테 절대 손 안 벌린다. 그동안 미안했어. 한 번만 도와주라. 네가 안 주면 나는 진짜 회사도 쫓겨나고 끝난다.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니다가 사단이 나기 직전이 돼서야 손을 벌리러 왔더라고요. 다시 돈을 달라고 하면 그 전에 줬던 것까지 다 돌려받기로 각서까지 쓰고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참한 아가씨 하나를 어디서 데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집을 차릴 때 좀 보태주고 나서는 더 이상 돈을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나름 정신을 차리고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그때 같이 식모 머슴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찾아온 적도 있어요. 노골적으로 일자리나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는 걸 죄다 칼같이 잘라냈습니다. 염치도 없으시네요, 다들. 어떻게 저한테 찾아와서 뭔가를 부탁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직도 비가 오는 날이면 손목이 시린데? 그때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요? 다 지난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니. 다 지난 일?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나 하는 말이고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다들 나가요. 독하다고 별 욕을 다 들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1원 한 푼 주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성공이 최고의 복수라고. 저는 정말 최고의 복수를 했어요. 저를 괴롭히던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그렇게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저는 손꼽히는 한복 명인이 되었고 사람들은 엄청난 거금을 주고 제 한복을 사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물도 몇 채나 있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한복집을 넓혀가며 법인을 만들 때 도움을 줬던 변호사였어요. 그 사이에 딸도 하나 낳았고 말이죠.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고 늦은 나이에 낳은 딸이라 더없이 예뻤어요. 제가 한 고생은 단 하나도 시키지 않고 그저 예쁘게만 키워서 지금은 시집도 가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예쁜 손주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저에게 인간 승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저는 정말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누가 봐도 다 이룬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처음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이죠. 네 덕에 말년에 편하게 생활하다 간다고 말이죠. 어머니는 그거보다 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고생을 워낙 많이 하셨던지라 예전부터 지병이 하나둘이 아니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펑펑 울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 할 몫은 다 했다는 생각이 말이죠.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긴 했어요. 아무리 사과를 하셨다지만 오랜 시간 저에게 있던 앙금 같은 마음은 사과로 한 번에 풀리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 시절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용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아요. 그냥 이 정도로 저는 제 할 도리를 다 했고 죄송한 마음도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정도입니다. 오빠는 평범하게 잘 살고 있어요. 별로 사이좋은 남매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면서 말입니다. 가끔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 몇 마디로 씻어질 일들이 아니긴 하니까요. 그렇다고 오빠가 엄청나게 미운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나밖에 없는 형제긴 하니까 말이죠. 돌이켜보니 그땐 네가 참 많은 걸 희생했다 싶어. 그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세상엔 당연한 건 없더라고. 너도 나랑 같은 사람이고 어머니 아버지 자식인데 말이야. 오빠의 그 사과에는 진심이 느껴지긴 했어요. 나이 들고 철들어 사는 모습을 봐오면서 그 사과가 아마 더 진전성 있게 느껴진 것도 있겠죠. 지금은 얼굴 가끔 보고 밥도 먹으면서 사이가 엄청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게 지내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손목이 시린 것도 점점 심해졌고 이제는 눈도 많이 침침해져 바느질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수제자들에게 물려주고 한 발 멀리서 이젠 편하게 살자는 남편의 말에 그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나둘 줄여나갔고 그러다 보니 시간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바쁘게만 살아온 사람이라 그게 몸에 인이 박혀서 그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저에겐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이 쑤시던 때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봉사활동 같은 걸 좀 해봐.
그렇게 제 봉사활동이 시작됐어요. 많이 벌기도 했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있으시고 무엇보다 어렸을 때 저처럼 고생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딸아이와 둘이서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혼모나 가출 청소년들 식사를 챙겨주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얼마간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생긴 지인들이 여기저기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알려주더라고요. 그곳에 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나 예전에 살던 곳인데. 아, 여기가 댁이셨어요? 집은 아니고 식모살이를 했던 동네가 그 동네였어요. 아, 선생님 인터뷰 읽었던 적 있어요. 고생 많으셨다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일을 겪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물끄러미 리스트를 봤습니다. 전에 제가 식모살이를 했던 그 집이 있던 동네에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이더군요. 문득 그 오빠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팔려갔다던 저를 매번 도와줬던 그 주인집 오빠 말입니다. 여기 제가 할게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운명 같은 끌림이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곳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겠다고 집었어요. 왜? 그 동네 가서 나 성공했네 하고 싶어서 그래? 딸이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하더군요. 그냥 안 가본 지도 오래됐고 거기서 그렇게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야. 혹시 엄마 그 첫사랑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 아빠가 맨날 궁시렁거리잖아. 엄마 첫사랑 이야기 골백 번도 더 들었다면서. 네 아빠가 그래? 몇 번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고 딸아이에게 궁시렁거렸나 보더라고요. 사실 그 오빠를 잊지 못해서 그렇다기보단 그냥 그때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구해줬던 사람의 생사도 모르는 게 마음에 늘 걸렸던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오빠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은인이나 다름없잖아요. 아니 그냥 은인이죠 뭐. 첫사랑 그런 거 이 나이에 못 잊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오라버니는 은인이라 그래. 그분 아니었으면 네 엄마 이렇게 못 살았어. 에이 진짜 그것뿐이야? 나는 네 아빠밖에 없다. 그렇게 웃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모살이를 했던 그 동네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건 물론이고 저도 직접 나갔어요. 애초에 가만히 집에 붙어있는 게 성격상 힘든 이유로도 봉사를 시작하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얼굴이라기보다 그냥 낯이 익은 분위기의 사람이었어요. 어딘가 익숙하고 본 것 같은 그런 사람 말이에요. 잠시만요. 그래서 하던 일을 잠시 두고 그 사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 그 사람은 처음에는 고개를 푹 숙이다 나중에는 돌아서서 도망가듯 빠르게 걸어가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 그 오라버니구나 하고 말이죠. 저기요. 하고 얼른 달려가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그 남자는 힘도 없는지 제 발걸음에도 금방 붙잡혔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오빠!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렸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그렇게 찾았던 그 오빠가 맞았어요.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많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느낌은 그 오빠가 맞았어요. 아이고, 사람 잘못 보셨어요. 아니에요. 정수 오빠 맞잖아요. 제가 오빠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한참을 맞네 아니네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는지 한숨을 쉬며 도망가는 걸 포기하더군요. 그 오라버니가 맞았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잘 지냈는지 참 궁금한 게 많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색을 보니 그간의 고생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밥부터 먹여야 할 것 같았어요. 식사부터 하세요. 아니, 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안 하고 가시면 저 오늘 잠도 못 자요. 하고 가세요. 몇 번의 설득 끝에 겨우 자리에 앉히고 식사를 가져다 드렸어요. 허겁지겁 누가 쫓아오는 양 빨리 먹는 게 마음이 아파 그 옆에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노숙자였지만 제 눈에는 그 시절 나를 도와줬던 고마웠던 은인으로만 보였어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알려줄 연락처 같은 게 있어야 말이지. 휴대폰 같은 게 있을 턱이 없었죠. 노숙자 무료 급식을 하고 있었고 오빠는 거기 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랑 같이 가세요. 어딜? 제가 일단 지낼 곳부터 마련해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다. 나는 됐다. 오빠 아니었음 저는 지금 어떻게 살았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그 늙은이한테서 울면서 시집을 가야 했을 수도 있고요. 은혜 갚는 거니까 가세요. 이래야 제 마음도 편해요. 마찬가지로 몇 번이나 거절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강경하게 밀어붙였어요. 이번에는 설득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친세진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라고 정말 몇 번이나 말했어요. 이미 세월이 이만큼이나 지났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정말 갚아야 할 은혜를 갚는 거라고요. 제가 한참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딸아이가 무슨 일이 있나 와봤다가 그 오라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지방에서 일을 하기 위해 올라온 직원들을 위한 숙소 하나를 오빠에게 내어주고 급한 대로 회사 휴대폰을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 당부했습니다. 혹시나 그냥 다 두고 갈까 싶어서 말이죠.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 받으시는 거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도망가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진짜 또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하니까 아시겠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안심하고 새로 입으로 몇 벌 챙겨드린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너무 신기한 인연이라고요. 첫사랑이 나타났는데 이거 질투를 해야 하는 거요? 이 나이에? 당신도 젊다 젊어. 이미 모든 사연을 아는 남편은 오히려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뒤늦게라도 찾아서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요. 그리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모습으로 여태 살았을 생각에 말이에요. 다음날 찾아갔더니 멀끔해진 모습으로 숙소 복도고 현관이고 온 건물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바다만 먹는 건 아무래도 양심상 안 되겠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인 명목으로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한 잔 하면서 오빠의 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좀 열렸는지 어쨌는지 물어보지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한순간에 집이 망하고 밤늦게 빚쟁이들에게 잡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갔답니다. 그리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평생을 도련님으로 금이야 오기야 살아온 사람이 머슴살이라니 일이 쉬웠을 리 없죠. 그래서 엄청나게 맞고 구박을 받았다 하더군요.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 출신이라고 하니 더더 괴롭혔다고 말이죠. 그렇게 팔려간 집에서 7, 8년을 머슴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이도 하나 낳았다고요. 하지만 그 집에서도 다른 집으로 팔려갔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노숙자 신세가 됐다고요. 그때 당시에 가족들과는 연락이 되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은 그 당시에 충격으로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다른 친척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이후로 부인이랑 아이랑은 연락이 된 적은 없어요? 소문으로 새로 시집가서 산다는 이야기 듣고서는 더 찾을 생각도 안 했어. 괜히 잘 살고 있는데 그 앞에 나타나면 걸림돌만 될까봐. 내가 뭐 내세울 게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라버니 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와서 아빠랍시고 이런 꼴로 나타나면 민폐만 되지. 괜찮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래도 어디서 뭐라고 살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라버니 몰래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쪽에서도 아버지를 찾고 있더라고요. 오빠가 들은 것처럼 새로 시집을 갔다는 말은 그냥 뜬 소문이었고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을 아주 오랫동안 찾아오신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며시 그 소식을 전했어요. 가족분들이 오빠 찾으시는 것 같던데요? 제 말에 정말 많이 놀라더군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 아니겠어요. 근 50년 만에 연락이 닿을 수도 있는 데다가 아직 본인을 찾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래도 안 만나는 게 좋겠구먼. 부인분 그 뒤로 결혼하신 것도 그냥 다 헛소문이었다니까요. 내가 뭐 번듯하게 뭐라도 있어야 나타나서 아버지네 남편이네 하는 거지. 길바닥 돌아다니다 우연히 너 만나서 이렇게 잘 곳도 일할 곳도 생긴 건데 나타나서 집만 되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저도 알겠었지만 그래도 가족분들이 찾고 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가족분들에게 연락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여성분 한 분과 제 딸의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직감적으로 그분들이구나 알아채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도 저를 한 번에 알아본 건지 다가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주 예전에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연락을 받고 보니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 자기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지금 엄청 성공했다고, 예전에 친했었다고요. 은인이죠. 제 생명의 은인. 아버지는 안 나오신 거예요? 사실 저도 다시 뵙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하던 노숙자 점심 봉사활동에 식사를 하러 오셨다가 만난 거라. 제가 은혜 갚겠다고 반협박해서 잡아두지 않았으면 아마 또 도망가셨을 거예요. 저랑 제 딸아이가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아내분이 결혼하신 줄 알고 자기가 나타나면 방해가 될까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하나 가진 것도 없는데 가족들 앞에 지금 나타나봐야 짐만 된다고 절대 안 만나겠다 하시는 거. 그래도 알게 됐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부인분과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듣더군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때 헤어지고 난 뒤 한동안은 정신이 없어서 찾을 생각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식모살이가 힘들고 게다가 아이까지 혼자 키웠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는 어딨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니 찾으러 오겠지 싶었대요. 근데도 소식도 연락도 없으니 먼저 찾으러 다녔는데 어디 누구든 도망을 갔다고 하고 어디 누구는 매질을 당하고 죽었다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힘에 부쳐 어느 순간은 잊고 살 때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네요.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런지 마지막으로 찾아봐야겠다 싶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그러고 보니 아내분이 마르신 것도 같더라고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오라버니의 따님분이 울컥한 얼굴로 한참을 눈물을 참더니 숨을 몰아쉬고는 말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이제 말기 암 판정을 받아서 진짜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정말 청량했습니다. 이제 겨우 만나게 해줄 수 있다 싶었는데 말이죠. 암을 판정받고 길면 1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고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남편이었다고 너무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부탁해서 찾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남은 여생 제가 반드시 은혜 갚는 심정으로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이죠. 그 길로 당장 오빠에게 달려가 말을 전했습니다. 오빠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더 이상 고민하시지 않더군요. 오히려 당장 만나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가족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몇 시간을 부둥켜 안고 우는지 지켜보는 저도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내가 자네에게 너무 많이 미안하네.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미안해요.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자네야말로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줘서 너무 고맙네. 그렇게 가족 상봉을 마치고 현재 병원 치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정이 크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엄마가 원하지 않는다고 따님분이 우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병원비 다 지원해 드릴 테니까 치료 받으세요. 하루라도 더 사시는 게 중요하죠. 이제 겨우 가족이 다 모인 건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뭐라고. 오라버니는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그 정도는 부담도 아니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받아주시면 오히려 제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오빠의 아내분은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오빠와 따님분은 염치가 없지만 부탁한다고 제가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병원과 관련 치료로는 제일 잘한다고 소문난 명의가 있는 병원으로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저희 한복집 단골 손님분 중에 그분과 아는 분이 있어서 병원 입원 수속을 빨리 밟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입원을 하고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아내분이 입원을 하신 날 오빠의 딸이 저에게 찾아와서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대주시는 병원비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그냥 받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고 송부해서요. 제 일 같았으면 절대 안 받는다 했겠지만
엄마 일이라 그럴 수도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푹 숙이는데 제 딸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했고요. 이건 엄마 모시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하는 데 써요. 나한테 주지 말고. 그래도 이거라도 드려야. 몇 번이고 말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나 안 구해줬으면 오늘의 나도 없었어요. 얼마든 줘도 아깝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 돈으로 어머니 아버지 좋은 거 보여드리고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다니고 해요. 꼭. 울면서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마음이 많이 아려왔습니다. 다행히 항암 치료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어요. 암이 많이 작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기쁘더라고요. 저희 집 남편과 딸아이도 가족들이 친해져 여기저기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식구가 생긴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병원에서 조금만 더 작아지면 수술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따님분이 저를 찾아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는 걸 보고 또 마음이 짠했었습니다. 오빠는 직원들이 살던 숙소를 나가 아내분이 사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저희 건물 관리인으로 채용해 매달 월급을 드렸습니다. 사실 집도 해드리고 이것저것 다 해드리고 싶었지만 한사코 그것만은 받지 않겠다 거절하셨습니다. 이만큼도 넘친다고 말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참 드물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나 저희 가족이 더 마음이 갔는지도 모를 일이죠. 돌고 돌아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나고 인연은 정말 인연인 모양입니다. 오라버니와 제가 이렇게 다시 만나 제가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것도 말이에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 인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뒷이야기를 더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오빠의 아내분은 곧 수술을 받으세요. 수술을 받을 만큼 호전이 됐다는 말이죠. 처음에 1년이었던 시한부 선고는 2년, 3년이 되더니 이제는 기적처럼 수술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 하늘에서 도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오빠의 따님분과 이야기는 좀 나누다 한 사실인데 원래 옷 찢는 일에 관심이 참 많았더라고요. 저희 딸은 제가 하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거든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수제자로 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이쪽 일은 꽤 깐깐하게 보는 편이라 은인의 딸이라고 해도 만약에 재능이 없거나 나태하게 굴면 일을 맡길 수 없다 생각하고 하나둘 가르치는 중인데 정말로 꽤 재능이 있고 무엇보다 성실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것저것 알려주고 있어요. 오라버니네 가족들은 저를 만난 걸 행운이라 또 세상에 다시 없을 복이라는 소리를 매번 하십니다. 다시 없을 은일이라면서 말이죠. 제가 할 말이었는데 이제 돌려받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 언젠가 어딘가에서 다들 그 값을 돌려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 오라버니는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제 은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거고 말이죠. 그리고 저 또한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나간 자리에서 인생의 은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잖아요.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복받아. 맞아. 요즘 나 엄청 많이 느끼잖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늙어간다는 것, 그것만큼 복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아주 충만합니다.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구나 싶을 만큼 말이에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고달팠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참 많았어요. 왜 이런 집안에서, 왜 이런 아버지가 있는 집에, 왜 딸로 태어났을까? 매일매일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나고 보니 그마저도 이 순간을 위한 시련이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길다면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니 운명과 인연도 있는 것 같죠? 저는 있다고 믿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도와줄 수 있을 때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언젠가 한 번 베푼 마음이 수십 배, 아니 수백 배가 되어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잖아요.